김반장의 픽.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부터 북한의 이딴 도발까지 나라 안팎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이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외신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라를 거론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영국, 미국에 이어서 이번엔 일본, 스페인 매체들도 이 논란을 브라질도 그랬고 전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보세요? 또 중화권이 또 굉장히 보도량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5대양 6대주가 다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이 동양권 언론이 제목이 제일 자극적입니다. 그 마리 앙뜨와네트 이렇게 발언을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중화권에선 단두대 황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일제히 머리 기사로 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외신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더 자극적이고 일본의 이제 그 후지 주간 후지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시력을 잃었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라든가. 아니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게 너무 보도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촛불혁명 이후에 전 세계가 보냈던 찬사, 그다음에 우리가 느꼈던 자부심, 이런 어떤 그 소프트 파워의 그 자산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앞으로 부부 동반으로 국빈 방문을 많이 할 건데 이렇게 미리 다 그냥 김건희 여사 홍보를 해놓으면 지금 인도 같은 나라 그 국빈 방문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언론에도 또 굉장히 보도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대통령 내외가 방문했을 때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 거기도 인터넷이나 언론이 다 발달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거의 어떤 그 정권에서 방치하다시피 놔뒀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어떤 정권을 떠나서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대통령실은 계속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카 공작, 정치 공작의 피해자다. 그리고 오늘 뭐 이수정 교수도 이게 덫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또 썼거든요. 아니 덫에 걸린 거는 그건 뭐 그럼 잘한 겁니까 그게? 뭐 또 저기 폭로자 최재형 목사 종북 목사라고 또 언론에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종북 목사를 만난 건 그럼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그 어떤 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이런 어떤 그 국정에 가서 어떤 비공식적이고 임의적 영역이 많은 데서 발생한 문제인데 특정인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 한들 이게 수습이 될까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면에서는 저기 굉장히 어떤 방치된 것과 마찬가지에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마음 놓고 써댑니다 외국 언론이.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건 대한민국 국격과 어떤 그 외교 자산에도 상당히 심각한 훼손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에도 좀 이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가 다들 보고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얘기는 일절 없었다는 겁니다. 뭐 저번에 서천에서 화재 현장 가서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도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 민생 얘기만 했다고 계속 그리고 하고 오늘도 있죠.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끊임없이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저번에는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이걸 전달하려다가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주말에 사태파동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사진 찍는 자리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 자리에서 뭐 있었을까 하는 저도 생각은 들지만은 그렇다고 대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니 그러면은 각자 도생합니까? 지금 가장 국정현안이 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인데 대화를 안 해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사실상 1월 거의 끝나가고 있고 뭐 특정 언론사와 대담을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가 그것도 지금 몇 쏙 번 들어갔습니다. 번복이 됐는지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유감 표명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담할 거다. 보도가 일보가 나가자마자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그런 계획 전혀 없다. 방향도 안 정해졌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왜 나가냐.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대담을 한다로 다시 기울었다가 네. 지금은 또 오리무중이거든요. 이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무슨 저 기자회견도 아니고 방송사 대담 한 번을 갖고 아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몇 번씩 번복하는 거 보면은 이건 필경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나 정부와 여당 간에 굉장히 극심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네. 이게 또 제대로 걸러져서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이 공적 결정의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헷갈려서야 이게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혼란은 이 정부의 수많은 국정 난맥 상황 중에서도 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은 뭐 이미 사과의 시효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 한들 너무나 지연된 사과라서 대통령이 하든 김건희 여사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건 이미 뭐 지금 진정성이 과연 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 들릴 거고 그런 점에서 사과한에서 뭐 여론이 가라앉을 거라는 그 기대는 애시당초 접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사과가 오히려 사태를 호전시키지 않을 거라는 정부 여당 입장에는 내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미 실기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만 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망신당할 거 다 당하고 해외를 국내외 가릴 거 없이 다 나가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사과 얘기를 이제 대담이냐 뭐 이런 정도 유감 표명이냐 이렇게 되면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판단은 끝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긁어부스름이 되는 게 맞아요. 예. 일단은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내가부터 변하고 대통령실부터 변하겠다는 어떤 자기 고백과 네. 진정한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약속 이런 게 망라된 말 그대로 특별담화가 나가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을 거다. 그리고 정말 국정이 쇄신되고 기조가 바뀌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예, 여기까지 좀 혁신의 그 수준이 도달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라고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뭐 특별감찰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아니 뭐 소급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소급해서. 그다음에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 조사에도 응하겠다든가. 예. 특검을 거부하려면 그 정도 반대급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당무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그 월권도 방지할 수 있는 뭔 제도적 장치를 내놓든지. 네.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2016년에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든 탄핵을 면하려고 거국내각이라든가 특검 수용에 대한 입장을 끊임없이 민주당 쪽에 전달해 왔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때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뭐 총선 때인지 그 이후에 더 심각하면 네. 이때 특검이라도 받았더라면 더 심각한 사태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서 비춰서 비교해 볼 만한 대목이고 예. 처음에 사과를 했으면 쇄신을 얘기했으면 특검까지 안 갔고 네. 그다음에 특검을 또 받았으면은 더 어떤 심각한 정치적 위기까지 안 갔을 걸. 지금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계속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이런 사태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와중에서 한동훈 구원투수로 나선 해결사 역할마저도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듯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 여권의 자존심이라는 이거는 어떤 그 예측 불허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도 이 당정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오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자체가 좀 말을 바꿨어요. 예,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 그러면서 예, 뭐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같은 거에 빗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 자체가
모든 위기의 진원지라는 어떤 그 혐의를 벗기 위한 조치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퇴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그 위기 지점은 다음 달에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회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예, 이제 공천의 그 어떤 그 향배에 따라서 2라운드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메인 게임에 가깝고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에 불과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까지 정권의 부담을 키웠는데 공천 받을 수 있겠냐 쉽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연일 뭐 폴더 인사, 뭐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헤어질 결심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공천을 안 주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높아 보인다. 예, 저는 그럴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습니다. 네. 지금 외신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잇단 도발로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예. 북한이 어제 잠수함 기지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게 나흘 만의 도발이기도 하고 도발 수위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일단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 장소가 처음에 심포에서 발사됐다 그랬을 때 거기가 잠수함 기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잠수함 발사 그 미사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직후에 때마침 북한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포에서 현지 지도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네. 잠수함 발사 그 순항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지도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사의 징후를 탐지하기가 어렵고, 추적이 어려운 거. 예, 또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저공으로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네. 예, 세 번째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그 앞으로 이런 게 실전에 배치되게 되면은 이제 전쟁 계획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에다가 모든 어떤 그 전술 핵무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수중 발사 네. 미사일이라는 거. 예,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 합쳐서 보면은 지난 1월 16일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전쟁은 없다. 네. 북한이 전쟁할 상황 아니다. 이러고 난 뒤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했죠. 계속 쐈어요. 예, 이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했죠. 그다음에 서해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했죠. 예.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발사했죠. 거의 그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 어쩌된 일인지 뭐 강력하게 즉각 끝까지 응징하겠다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하고 강력한 대응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열흘 동안 정부의 그 대북 강경 발언이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1월 초에만 하더라도 북한이 총선 전에 큰 판 벌린다, 끝까지 강력하게 응징한다, 뭐 엄청나게 쏟아내고, 특히 예. BBC의 신원식 장관 인터뷰가 그게 1월 초에는 뭐 얼마든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 암시하는 발언이 계속 나갔거든요. 네. 근데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한국 증시가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정부가 주가 부양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다 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연장이라든가 네. 금융투자세 폐지라든가 주식거래세 완화라든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라든가 모든 정책을 다 썼는데 결과는 대폭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아니 기업 실적 부진하고 또 미중 간에 뭐 갈등이 있다는 거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상수인데 네. 왜 갑자기
그건 전쟁 위기론이 나오는 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간에 이 주가 폭락하고 전쟁 위기론하고 같이 나왔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가 말을 하는구나. 예. 외국인들 눈엔 불안하구나. 그래서 지금 너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총선이랑 미국 대선 앞두고 북한이 치명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하고 전쟁 위기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최근에 전쟁 위기가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굉장히 무게 있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저도 믿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미국의 가장 북한에 정통한 전문가들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크게 보면은 3가지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미국이 분쟁 관리 예방에 거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예전 같지 못해요.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결사가 이게 지도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2번째는 세계가 전쟁 중이다. 계속 전염병처럼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네. 3번째는 남북 지도자가 다 강성이다. 남북 지도자가 다 결전을 외치고 전쟁 불사 발언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합쳐보면은 과거에도 전쟁 위기는 많았어요. 네, 여러 번 있었죠. 뭐 94년 전쟁 위기, 2002년 또 뭐 2013년, 2016년 또 개성공단 폐쇄될 때 많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해외에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때만한 못한 군사적 위기인데도 저강도 위기인데도 효과는 훨씬 민감하고 치명적이에요. 그럼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만큼 세계가 분열돼 가고 있고 불안한 세계에서는 약간의 전쟁 위기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민감하고 치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 과거에 국방부는 심지어 월가에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기관 찾아가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과장된 걸 다 설명하고 신용등급 지키고 이런 거 원래 국방부가 다 했던 일입니다. 예.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 연말부터 오히려 한반도가 불안하다는 걸 앞서서 홍보한 게 우리 국방부예요. 나는 그러다가 또 요즘은 말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위를 지켜나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쉽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거는 중국, 러시아가 한국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에요. 근데 미국이 또 중국하고 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국에다가 이제 북한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에 발휘해달라고 한 거예요. 했어요. 이 이야기가 했다는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얘기는 북한 우리말 안 듣는다. 이러고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해요. 양국 외교 관계가 거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면은 중국이 작년에 4월인가요? 우리 정부에 경고한 그 말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네. 한중 관계가 이렇게 계속 경색될 때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권은 앞으로 행사할 수 없을 거다. 우리가 안 도와주겠다. 이게 작년에 경고한 거거든요. 중국이 한국에. 네. 그런데 어쩌면은 꼭 중국 말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실제 현실 아니냐. 아니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 채널은 하나는 살려놔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멀쩡한 9.19 군사 합의를 이미 우리 측이 먼저 무력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려워졌고. 예, 원래 9.19 군사 합의가 이런 사태 막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우발적 충돌 막자고. 다 그때 그래서 합의서 멀쩡한 거는 맺어놓은 거를 백주 대낮에 그냥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걸 갖다 무력화 해놨으니 이제 와서 안보의 비용이 높아지는 거는 뭐 당연지사고 이제 더 나빠지지나 말아야죠. 안정, 평화 이걸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현재로서는 후보 확정부터 여러 가지로 유리해 보이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스몰딜 전략을 펴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니까 트럼프 측근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트럼프만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만. 예. 이게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바이든이 한국에 약속했던 걸 전부 다 깨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IRA법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렇게 되나놓으니까 또 심지어는 원래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 공짜로 전략 자산을 대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몹시 못마땅한. 청구서도 두둑하게 청구하고. 예. 그랬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시켰다고 했던 모멘텀이 그 전제 조건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급진적 변화야 저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동맹의 성과라고 자랑했던 거. 네. 이래가지고 뭐 한반도에 이제 핵의 공포의 균형을 만들고 뭐 전략 자산을 우리 것처럼 써먹고 이랬던 게 과연 유지되겠냐.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불안 요인은 커지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좀 물꼬를 터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처음부터 과거 정부의 외교 틀을 그냥 뭐 두들겨 부수고 깨고 이랬을 일이 아니라 천천하게 주변 정세를 살피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자기 중심성이 필요했던 사안을 자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문제로 단순화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스스로 정책 옵션을 줄여버리는, 예, 그래서 마치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살피는 거지 줄서기가 아닙니다. 예. 강대국은 강대국 정치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길도 아니고 중국의 길도 아닌 대한민국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모든 걸 동맹 프레임 안에 우겨 넣어버리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두뇌들이 전부 다 사고가 이런 틀로 진행이 돼버리니까 무슨 선택의 문제가 뭐 부모가 이혼할 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 선택을 어린아이한테 강요하듯이 이런 식의 문제로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왔던 게 지난 2년이다. 예. 이제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얘기도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치권 상황. 요즘 정치권에 제3지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정의당 얘기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이시잖아요. 네.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적대와 혐오 정치 청산 원래 정의당이 광야에서 많이 얘기하셨던 홀로 외쳐오던 건데 네. 이걸 제3지대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양당 기득권 청산을 얘기하는데 양당 정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들이세요.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안 해본 게 없는 분들이 양당 정치 청산을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그 당으로 되돌아가시면 또 그 말 안 하실 분들이에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나온 박지원, 정동영 등 중견 정치인이 나왔을 땐 다 그 말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지금은 돌아가 있잖아요. 민주당으로. 지금은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양당 정치의 수혜자들이 제3지대라 그러지만 이건 제3지대라기보다는 1.5지대에 가깝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 제3지대는 기존 기득권 밖에서 그 정치에 진입하려는 세력을 제3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일단 정의당의 의제를 이제는 다 그분들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정의당만의 이 본질적인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제3지대 연합이 나오니까 민주당은 선거법을 다시 연동형해서 병립제로 다시 회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더 퇴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득권 더 지켜야 된다고 가고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의당은 이제 설 자리가 많이 좁아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식의 혼란스러운 마치 어떤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이거 나중에 큰 당에
또 흡수돼서 양극화로 또 갑니다. 어차피 거대 양당 체제로 또 갈 것이다. 또 갈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혼자 남는 거예요, 정의당에. 근데 이 질문 드릴까 볼게요.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하셨는데 요거 두고도 이제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뭐 당내에서 한 의원이 얘기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표결해 버리니까 2년 찬성이 높게 나와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 2년에 한 번씩 상임위 바꿔요. 그렇죠. 네. 전반기 후반기. 그러면 비례대표 전문성으로 오는 건데 어차피 2년 있다가 여태까지 정의당 비례대표들도 상임위 많이 바꿨거든요. 예. 그러면은 뭘 4년 임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은 한 상임위 2년밖에 안 했고 사실상 2년 주기로 돌아갔다. 예. 실제로 그랬고 거기에다가 또 의정 활동을 뭐 얼마나 눈부시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난 4년간 우리 정의당 의원단은 당내에 많은 어떤 누를 끼친 하나의 의원단으로부터 많은 리스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의원 사퇴 권고안도 발의된 바가 있어요. 예. 의원들이 책임지고 좀 해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정의당의 의원들하고 같은 동료이고 그중에 네. 고생하시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전문성 위주의 국회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더 지지율도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더 많은 분들을 초빙해야 되겠다. 이게 오히려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많은 보시는 분들 거군요. 모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당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해요. 기득권 나눠먹기 차원이 아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기득권이라 그러면은 저기 뭡니까 한 사람이 4년 하다가 지난번에 무슨 사태 났습니까? 유호정 의원 사태부터 보십시오. 무슨 탈당을 무기화하고 당을 흔들어다요. 예. 나는 의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지난 4년간의 의원단의 어떤 행적을 보면 이건 의원단은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고 이제 새롭게 재설계하는 네. 더 문호가 개방되고 국민 공모 추천제까지도 비례대표를 개방하고 상위 1, 2번을 다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하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 정당의 어떤 혁신의 몸부림에 네. 이걸 갖다가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왜곡을 하고 비방을 하는 자세는 참 참을 수 없는 왜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이시자 정의당 비대위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